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제가 이번에 극강 시리즈 시즌2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정규제 TV에서 제가 썼던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을 갖고 정규제 실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 못한 얘기들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저의 극강 시리즈의 주제는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전에 썼던 그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에 대해서 반박서를 내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아니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시리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요,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을 강성원 박사하고 둘이서 썼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돈의 영혼을 판 연구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 영혼을 팔거나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뭘 잡았냐면요, 자유시장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하준 교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뭐 좌파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렇고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유시장이 뭐길래 없다고 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시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장하준 교수 같이 모든 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란 없다, 이런 논리를 펴죠. 그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시장이 자유시장이다. 사실 무정부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럴까? 자유시장이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주어지는 개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유라는 것은 보호되고 보장돼야 되죠. 물론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자유를 쟁취하더라도 그것을 보호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자유롭게 거래를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랬을 때 그 자유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없는 자유시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하준 교수 얘기한 거 보면은 자유시장에 위배되지 않는 불가피한 국가 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자유시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상대주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에서의 자유시장이라는 거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모든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 뭐 가격에도 개입을 하고, 수량에도 개입을 하고, 생산량에도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생산할 것인가,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도 정부가 결정을 하고, 뭐 임금이나 물가 이런 데 다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다 하고, 그래서 자유시장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다른 오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하고 완전경쟁시장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과점이 배제돼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자유시장은 없다,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 뭔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그 정의를 보면은요, 우리 경제 언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생산자나 소비자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자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고요. 생산 요소, 자본이나 그 노동의 이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그 결정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완전 정보를 가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 자,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은 경쟁이 없습니다. 자,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데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인데 완전 경쟁 개념을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경쟁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뭐 지금 극강에서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완전 경쟁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이 예를 들면은 경쟁이 제한된 시장들이죠. 아니면 독과점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경쟁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이냐 과점이냐 이것보다는 저희가 중요한 것이 경쟁 압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완전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서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개념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자유 경쟁이 없고, 자유 경쟁이 없기 때문에 자유 시장은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하고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개념이고 거기서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정태적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제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하고 완전 경쟁 시장하고는 다르다. 그럼 자유시장이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가 무슨 의미인가? 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자유의 개념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섰을 때 자유라는 개념이 막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유행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던 말든 그건 내 자유지. 이런 말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가지고 어떤 가게 유리창을 깼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와서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야 내 자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게 과연 자유일까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전봇대로 일을 쑤신다 하는 얘기는 좀 과장돼서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일을 쑤실 때 어떤 물품을 사용해서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렇지만은 남의 유리창을 깬다던가 이런 행동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개념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상관하지 않은 어떤 동물적 생활의 자유, 남의 삶을 파괴한다든가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사회 체제를 파괴로 몰아간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약, 예를 들면 강도, 살인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범죄 행동, 사기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경우에만 이성적이고 의미 있는 자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반사회적인 개인들로부터 폭력 혹은 사기 공격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죠. 근데 정부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정부가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신체적인 자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누구로부터 속박받지 않을 자유, 그 다음에 누가 살인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자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내 것이 분명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재산권 보호인데요.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경제적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보호해주는 강제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부죠. 정부가 없으면 따라서 자유시장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이런 시장경제에서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양립 가능한 것이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자, 내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런 그 자유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치안이고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국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법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구들이 있죠. 뭐 경찰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이러한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을 목적으로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자, 이런 세금 부과와 그 다음에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는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세금 부과가 그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개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소득계층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이 누리는 자유, 경제적 자유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시장,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의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 자유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인데요. 자유는 계약사회 내에서의 인간의 조건이라고 처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범위 내에서, 이 자유시장의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복종하고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거래, 교환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판다. 그랬을 때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것이 이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고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탈이 되겠죠.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권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건을 그냥 가져간다. 아니면은 제값을 주지 않고 가져간다 하는 것은 약탈이 됩니다. 이거는 자유시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신체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이것이 전제 조건인데, 이것이 이제 속박이나 강제노동이 없는 경우고요. 경제적 자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 보호라든가 거래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 경제가 부여한 경제적 자유가 제거되는 순간, 제거된다고 하면은 다른 모든 정치적 자유도 허울만 남습니다.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회주의 사회 생각해 보면은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물건의 수량도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하고, 누가 뭘 생산할 것인가, 누가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도 다 정부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그런 국가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정치적인 자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뭐 내가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 정도 자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은 정치적 자유도 허울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부 개입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정부가 있어야만이, 정부가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해 줘야만이 자유시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정부 개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을 제약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간섭의 예, 직접적인 개입의 예를 보면은 가격에 대한 개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생산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개입한다. 그러면은 요즘 뭐 공공요금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서민들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은 상당히 억제를 합니다. 이게 가격 상한제죠. 그 다음에 가격 하한제라든가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가격의 상한, 하한을 정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 이후에 농업 생산이 너무 늘어나고 대신에 농산물 가격이 그러니까 농업시장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타겟 프라이스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격 하한제를 통해서 가격을 보장해 주자 하는 것이고요. 뭐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하한을 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시장을 여러 가지로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제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생산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 산업은 육성을 시켜야겠다. 아니면 이 산업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긴다든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그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자,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여러 가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제한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예를 들면 아동노동을 금지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동시간 제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이제 생산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아동노동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동노동 금지를 통해서 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책이 행해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생계수단이나 소득수단을 뺏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간섭, 예를 든다면 뭐 마약에 대해서는 금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술, 담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금주령 같은 것은 뭐 술의 생산이나 소비를 금했다기보다는 술의 유통 자체를 금했죠.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직접적으로 정부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간섭과 개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세금 부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정부 기구를 유지하려면 분명히 세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 때 세금은 누구나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세금이 어떤 그 큰 경제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간섭으로 나아가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시장 경제 파괴를 위한 장치로 변모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이제 일정 상품의 생산을 제한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의 소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를 제한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도 제한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의 선호하고는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하고는 다르게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수형 세금 부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로 소득 또는 부의 일부를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불평등하다, 부가 너무 편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과세를 통해서 교정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누진적인 소득세, 뭐 상속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유시장을 제약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시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재산권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사실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면은 거래 확대를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들, 신뢰가 가는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의 전문화, 그 다음에 생산의 거대화 내지는 확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업을 촉진시키지 못하니까 생산성도
그 높아지질 않고 혁신도 일어나질 않고 이것에 따라서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을 확립 보장해 줘야만이 익명의 대량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이 잘 보장되어 있지 못하면은 가격 제도가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자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사회주의 사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서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뭐 언론 자유라든가 기업의 자유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 자유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자유, 정치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재산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노동자의 자유, 노동자의 자유라는 것은 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연봉, 그다음에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근로자, 노동자의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소비를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자유입니다. 자, 이런 경제적 자유 없이는 시장의 어떤 사회적 협동, 시장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협동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시장에서는 보면은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는 높은 가격에 팔라 그러고, 구매자는 싼 가격에 살라 그러고, 판매자는 높은 가격에 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형성되고 개인의 욕구가 조정되는 것은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이 있기 때문이죠.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판매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쟁을 제한하면은 시장의 조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가격 기구도 잘 작동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은 뭐 다양성, 가격 경쟁, 제품과 서비스 개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쟁이 있으면은 소비자에게 가장 잘 봉사하고 효율적인 기업에게 우리의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을 넘기는 장치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경쟁이 없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요즘에 이제 공기업 갖고 얘기가 많습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공기업이라는 것은 왜 비효율적이냐면은 일단 경쟁이 없죠. 경쟁이 없기 때문에 뭐 코레일 문제라든가 최근에 공기업 부채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비효율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유인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니까 부채가 쌓여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화폐 가치 안정입니다. 화폐 가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가격 기능이 왜곡되고 시장 경제가 위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화폐 가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앞날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생산이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거래도 위축이 되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뭐 최근에는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심해지면 화폐 기능이 상실되죠. 화폐 기능이 상실되면은 시장 자체가 파괴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화폐 생산 공급을 독점하는 거, 그다음에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현실의 상황, 그다음에 정부가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역시 그 역할은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장 경제의 작동,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자유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은 이러한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명히 필요하고, 정부와 자유시장은 양립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 자유시장을 위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가격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아니면 경쟁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역할을 확대하게 될 때는 자유시장을 제약하게 되고 시장 경제의 작동, 그 다음에 시장의
확대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유시장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극강 시리즈 시장경제 오해와 이해 자유시장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